자, 레앤드노믹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기사죠. 네. 7월 29일 화요일자 기사입니다. 연금저축 700만 원까지 세금 혜택. 예. 이 기사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 자, 첫 번째로 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해서 예. 그 세액 공제액을 늘린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생계형 저축이라고 해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에 대해서 그 과세 상한선을 또 높인다. 이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핵심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400만 원이 그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었는데 예. 그거의 12%를 원래 공제를 받았는데 예. 이제는 그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공제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 48만 원을 이제는 개편이 되면서 최대 84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생계형 저축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 제도인데요. 예. 이게 원래 연 3천만 원의 한도였는데 그 5천만 원을 늘려서 이제 공제액을 결국 늘어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걸 그럼 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공제액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세금이 덜 깎인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가정에 예. 이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내수 진작 효과가 있겠다라는 예. 게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점차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 이제 노인분들에게 그 생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죠. 자, 7월 30일 수요일자 기사입니다. 가업 공동상속 감세 2년 근무 요건도 폐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에서 상속세를 감면해주기 위해서 공동상속 제도를 시행하는 건데요. 그렇죠. 원래 기존에는 상속자 한 명에게, 그리고 그 상속자가 2년 이상 해당 기업에서 일한 상속자에게, 예. 세 번째로 매출 2천억 원 미만의 기업에 한해서 그 상속세를 면제해 줬는데요. 이번에 바뀐 것은 여러 명에게 공동상속을 가능하게 하면서 그 해당 기업에서 일한 경력이 없어도 매출이 3천억 원 미만 기업으로 이렇게 매출 한도도 늘린 거죠. 자, 이것을 한 이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뭐 비슷한 이유겠죠? 이것도 뭐 앞 기사랑 똑같을 겁니다. 내야 될 세금을 감면해줌으로 인해서 예. 이제 결국에는 뭐 기업의 성장을 좀 더 도모한다, 뭐 그런 얘기죠. 결국에는. 그렇죠. 이것도 뭐 크게 볼 것은 없지만요. 상속인이 2년 동안 일해야 된다는 요건은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게 있는데, 원래 기존에는 증여재산 가액이 최대 30억 원에서 5억을 공제하고 5억을 까고 나머지에 10% 세율을 붙였어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한도액을 늘림으로써 원활한 가업 사전 승계를 도울 수 있다는 이런 그렇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예. 다음 기사입니다. 예. 전, 차, 선, 대표 기업 앞이 안 보인다. 예, 이게 좀 오늘의 좀 중요한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예. 우리나라의 간판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2분기에. 그렇죠. 진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산업은 일단 전기,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배, 조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이게 2분기에 어닝 쇼크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지금 네.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먼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죠. 예, 일단 차인데요. 현대차는 13.3%, 기아차는 31.7%씩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감했고요. 예. 조선 같은 경우에도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모두 영업 손실을 계속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유나 화학 같은 경우 보면은 국내 화학업계 대표적인 LG화학 이런 경우에도 예. 그 전년 동기에 비해 영업이익이 또 28%나 감소를 했고요. 예. 결국 제조업 한국이 퇴색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세 개 부문 다 상당히 그 상태가 안 좋아졌죠. 그리고 뭐 전자 부문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급감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감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이제 일본의 그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거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중국의 맹렬한 추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기술력을 계속 뭐 스카우트를 하면서 고위 지식인들을 다 뭐 스카우트를 해서 뭐 산업에 이제 투입을 시키니까 좀 더 생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원고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예예.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 점점 강세를 띠다 보니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제조업 쪽에서는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라이벌이었는데 지금 점차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적으로 말고 그 산업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화웨이, 레노버, 샤오미 같은 중국 업체들이 진출하면서 상당히 어려워졌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 수주량이나 건조량, 수주 금액 등 세 가지 모두 중국에 밀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고, 이제 차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 렉서스 소형 모델 등 이런 것들이 밀리면서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상경영 체제라고 해서 각기 기업마다 그 비용이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올리긴 힘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의 먹거리였던 스마트폰 이쪽을 좀 버리고 다른 의료 쪽이나 바이오 쪽으로 사업 단위를 바꾸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1일자 기사입니다. 예. 아르헨 13년 만에 또 국가부도. 네, 아르헨티나가 2001년에 국가부도가 났었는데요. 예, 이번에 또 디폴트를 맞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죠. 이것도 간단합니다. 예. 예. 뉴욕에서 예. 그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이 이제 채무상환 협상을 했었는데 예. 예. 결렬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이자가 5억 3,900만 달러가 밀렸는데 네, 이거를 갚지 못했고,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좀 밀어보려고 했는데 이 역시 원하는 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국가적으로 신용등급이 선택적 디폴트, 셀렉티드 디폴트가 되어서 일부 채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란 낙인이 찍혔고요. 그렇죠. 근데 아르헨티나에 이제 원래는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수요가 늘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협상이 잘 될 거라는 원래는 시장의 반응이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협상이 결렬됐고요. 하지만 2001년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1년과는 좀 다른 이유가 일단 예. 외환 보유액이 일단은 2001년에 비해서는 훨씬 높죠. 2001년에는 145억 달러였는데 예, 2014년을 보면 290억 달러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업률을 봤을 때도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디폴트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서 사실 뭐 국제 금융시장이 그렇게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지 않다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과거에 이미 2001년에 대외 결제 기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어떤 채무를 더 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내부에 대해서만 이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사실 상승하면서 회복기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예. 다시 한번 디폴트가 되면서 국가 내부적인 차원에서만의 문제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8월 2일자 기사입니다. 토요일세 기사입니다. 예, 금융상품, 차이나 열풍, 돈 몰린다. 예. 예. 자,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나 중국의 그 금융상품이 지금 불티나게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왜냐면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크게 세 가지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신규 가입액 자체가 미국 번트를 추월했습니다. 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안화 예금 자체가 올해 80%가 급증을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66억이 는 거에 비해서 이번에 119억이 늘었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관련한 금융 상품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그에 대한 수요도 폭발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참 재밌었죠. 그냥 근본적인 이유는 뭐 일단 수익성이 높다는 거겠죠. 수익성이 높으면서도 리스크는 적은 그런 예. 금융상품들 내놓고 있는 거고, 예금 측에서도 예금이 늘어난 이유는 예금의 그 이자율이 예. 상당히 높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예. 제 개인적으로 이 기사의 행간을 읽어봤을 때 예. 중국 증시가 수년째 저평가로 되어 있는데 2007년에 최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6,000선을 찍었단 말이에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예.
한참 추락을 해서 최근 3년간만 해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때를 찍는 저평가된 상황을 보이고 있었는데 글로벌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서 예. 중국 자체에 다시 한번 이제 돈이 몰리게 되는 그렇죠. 지금 최근 1개월간 이제 중국 펀드 수익률을 봤을 때요. 예. 9.05%. 이건 진짜 그래서 각 지역 펀드 중에 이제 가장 높다라고 예. 이 기사는 얘기를 하고 정말 있습니다. 급증 거의 예, 진짜 급증이라고 할 수 있는. 급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도 여기에 발을 맞춰서 중국 금융 시장과 연계한, 예.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 상품을 레버리지 삼아서 수익을 얻는 그런 파생 상품을 연구 중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직접 직접 이제 저번이 그걸 한중 FTA 협상에서 어, 나왔던 그렇죠. 얘기가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만든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었던 예. 말이에요. 예.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 금융 상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예.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8월 4일 월요일. 자, 정부 기금 여윳돈 7조 방치. 분노를 금치 못했어요. 진짜 아니, 이거 저는 이게 방치라는 헤드라인 뽑을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이 앞에 걸 왜 안 읽으시죠?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과세한다면서 정부 기금 여윳돈 7조 방치입니다. 정부의 각종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적정 자산을 다 합해봤을 때 120조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7조 정도가 초과 유보가 돼서 예. 여윳돈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은 기업 사내 유보금을 과세하면서 정부 기관의 사내 유보금을 왜 가만 놔두느냐 그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기관마다 달라요. 물론 그렇죠. 부자 기관이 있고 그렇죠. 부자가 아닌 기관이 있고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그 여윳돈이 있는 기관의 것들을 지금 돈이 모자라고 손해를 보는데 밀어줘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또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 공적 기금을 그러니까 지금 공적 유보금이죠. 예.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에 약간 좀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데 이제 복지 쪽으로 좀 써서 우리 그 경제 상황이 좀 더 괜찮아지도록 써야 되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공자기금에 예탁하라고 그러니까 공고를 하는 거예요. 이 공자 기금이란 게 결국에는 그 사회적 복지를 위해서 또 쓰일 수 있는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유보금을 냅두는데 부작용이 뭐가 있습니까? 부작용은 부작용이 잘 있었죠. 모르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그런 쓸데없는 투자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과도한 유보금을 위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그러니까 금융상품에 맡기고 있어요. 되게 연기금 투자풀에 맡기거나 예. 아니면 은행에 예금하거나.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공자기금에 맡겼다가 언제 그게 증발할지 몰라요. 아니 그거는 또 어느 데서나 그러니까 사실상 뭐 그 금융 상품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예치를 한다거나 그래도 마찬가지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돈 자체를 공기업끼리도 공기업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자기금이라는 거는 결국 그 공무원 그쪽 사람들이 이제 굴리는 건데 그쪽을 결국 못 믿어서 사기업에 맡기는 거죠. 근데 사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 여기서 말한 대로 공자기금에 묻거나 공공에 돌려줘 버리거나 하면은 지금 이 이익을 얻은 이 공기업들도 좀 같이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공기업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일단은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거 없지만서도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자원이 남아도는데 그 자원은 그냥 썩히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든가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불리기 위해서 이제 연기금 투자풀이나 사적 금융기관인 그런 은행 같은 거에 맡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정부 쪽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든 뭐 공적으로 쓰거나 모자란데 빨리 쓰고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법으로 방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고말은 따르지 않으니까. 그렇죠. 권고말은 따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으로 했을 때 그 법으로 압력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항해서 튀어나오는 그 반발 또 그런 걸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결국에는 기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유보금의 그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잡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겠죠. 그 기업도 이렇게 유보금을 내놓는 판국에 아니 공공기관은 유보금 내놓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당연히 내놔야죠. 그래 이제 사회가 또 발전하고 또 좋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한 기준을 세워주면 사실상 반발이 일어나도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이상으로 이 예. 기사를 마치도록 하고 예. 리아이드노믹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